자네 어떻게 알았나? 기시계가 멈춘 게 시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78년을 살았어. 내가 헛살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젊은 청년에게 시계가 멈춘 게 시계 때문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냐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생을 헛살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을지로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그 넓고 바쁜 도로. 위에는 오늘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길을 서두르며 지하철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고, 누군가는 약속 시간에 이미 늦었다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뛰어가며 연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또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관성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들은 좁은 차선을 비집고 들어가며 경적을 울렸고, 버스는 정류장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으며, 공사장 어딘가에서는 쇠를 두드리고 땅을 파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커피를 손에 든 사람, 서류 가방을 든 사람, 배달 가방을 등에 맨 사람, 유모차를 끄는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저마다 다른 속도로, 저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 한순간도 숨을 고르지 않고, 단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오가는 그 길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자리한 어느 건물 안에서는 시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느리다거나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 안의 시간은 마치 오래전 어느 특정한 순간에 그냥 박혀버린 것처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나라가 달라지고 세상이 뒤집혀도 그 건물 안에서만은 시간이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순간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에 시계를 멈춰두고 그 방을 나가버린 것처럼 그 안의 모든 것이 그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태산. 그 이름 세 글자는 이 나라 산업화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를 펼치면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생생하게 이 나라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 나라가 아직 전쟁의 상처를 채 다 아물지도 못한 채 먼지 속에서 겨우겨우 일어서려 발버둥 치던 그 시절, 그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공장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배경도 없었고 믿을 만한 인맥도 없었으며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조차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두 손과 오기,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한 가지 다짐뿐이었습니다. 신문은 수십 년 동안 그를 두고 자수성가의 신하라고 불렀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는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으킨 마지막 세대의 상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는 그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을 내보내며 감동적인 배경음악을 깔았고, 강연장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청중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이름을 롤모델로 삼았고, 그가 쓴 자서전은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몇 년 동안이나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 산업화 세대의 상징.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리를 졸라매고 이를 악물던 그 시절, 그는 맨 땅에서 시작해
수십 년 만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젊음과 건강과 소중한 시간과 때로는 정말 잃어서는 안 될 것들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며 버텨온 세월의 이야기였습니다. 쉬어야 할 때도 쉬지 않았고 포기해야 할 순간에도 이를 악물었으며 그 어떤 고난도 그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신하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집이라면 응당 활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마루를 뛰어다니는 소리, 자식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밥을 나눠 먹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가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태산 회장의 집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언젠가부터 그 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부터 그런 소리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때 사람은 무언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거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넓은 거실. 수십 년은 좋게 됐을 처음 들여올 때부터 고급스러웠던 묵직한 원목 식탁. 그리고 그 식탁 주위를 반듯하게 둘러싼 6개의 의자. 그 의자들은 하나같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플 수 있다는 것을 그 의자들이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앉은 흔적이 없었고 밥을 나눠 먹은 흔적이 없었으며 웃음소리가 울렸던 흔적도 말다툼 끝에 화해한 흔적도 어떤 감정이든 그 자리에서 살아 숨쉰 흔적이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야 할 자리는 매일 닦여 깨끗했고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어야 할 방석은 언제나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어수선해야 정상인 그 공간이 언제 보아도 전시된 것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6개의 의자. 그러나 함께 앉은 기억은 없는 의자들. 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아무도 앉지 않는 그 의자들. 누군가 이 집을 방문하면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식탁과 의자들을 보고 감탄했지만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는 텅 빈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장태산 회장의 집이 그리고 그의 삶이 오랫동안 지녀온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온 사람의 집.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건물을 지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혼자 살아온 사람의 흔적.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지만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사람의 공간. 회장은 78살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주는 무게를 쉽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8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을 버텨왔다는 뜻이고 그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뜻이며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봄이 왔다가 가고 여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고 가을이 물들었다가 지고 겨울이 깊게 내려앉았다가 물러가는 것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어느덧 78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신하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 신하의 주인공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달려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난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가난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밥이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해야 했고, 내일 아침 일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 채 잠들어야 했으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버텨야 했던 그런 가난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장갑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공장 한쪽에 버려진 신문지를 집어들어 손에 돌돌 말아 끼운 채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신문지는 금방 젖었고 젖은 신문지는 차가워졌으며 차가워진 신문지는 오히려 맨손보다 더 시렸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월급이 없고 월급이 없으면 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공장 지붕 여기저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붕이 낡아 빗물이 새는 것인데 고칠 돈이 없으니 그냥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동이를 가져다 그 물을 받으면서 한 손으로는 기계가 젖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기계가 망가지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보다 기계를 먼저 지켜야 하는 그 시절이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 그의 아버지는 늘 한 가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서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그 말을 했고 저녁에 지쳐 돌아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또 그 말을 했으며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때도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근데 시간 잃으면 그건 못 산다. 어린 장태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시간이 더 중요하다니. 시간을 잃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시간은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잃을 수 있다는 것인지.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만은 어린 나이에도 그의 가슴 어딘가에 깊고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살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들. 그 말이 그런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산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히 어느 날이었는지는 회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 저녁을, 그리고 그 상자를 열며 지었던 아버지의 표정을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사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왔을 때의 그 복잡하고 설레고 또 조심스러운 표정, 그 표정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들여온 기계식 시계였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모습만 보면 소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꽉 찬 느낌이 드는 금속 특유의 묵직하고 단단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케이스는 담백했고 문자판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으며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장식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기계의 정밀함이라는 것이 한번 들여다보면 쉽게 시선을 뗄 수 없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그 작고 규칙적인 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그 시계의 가격은 작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아버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끼고 또 아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오래 모아온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있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으며 가족이 당분간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돈으로 시계를 샀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계를 꺼내 아무 설명 없이 아들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굳어버린 그 손이 그날만큼은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채우고 난 뒤 아버지는 잠시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긴 설명도 거창한 당부도 눈물 어린 훈계도 없었습니다. 이건 시간 보라는 게 아니다. 헛살지 말라고 주는 거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날 이후 장태산의 평생을 관통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힘든 날 이를 악물고 버틸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헛살지 말라.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살아야 한다면 제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집도 돈도 땅도 인맥도 아닌 그 짧은 말과 작은 시계 하나.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유산보다 오래, 그 어떤 가르침보다 깊이 장태산의 삶 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태산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 시계를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와 시계를 닦을 때 잠시 벗어두는 걸 제외하고는 말이죠. 회사를 처음 세우던 날도 첫 번째 큰 위기가 닥쳐 사채업자의 차가운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구하던 깊은 밤에도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왔는데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던 그 절박한 순간에도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먼저 건네주던 그날에도 시계는 언제나 그의 손목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쁜 날이나 무너지고 싶은 날이나 그 시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고 버텨야 한다는 다짐이었으며 그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그 시계가 움직이는 한 자신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계를 건네던 그 순간부터 그것은 말하지 않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시계가 가는 한 나도 간다는, 이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나도 멈추지 않는다는 그 약속은 수십 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시계도 그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78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회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수십 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졌고 누가 깨우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한평생 새벽부터 몸을 움직여온 사람의 몸은 이미 오랜 잠을 허락하지 않도록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능률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어딘가 망가진 것인지 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달라진 것들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단번에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잠시 앉아서 몸이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통증 없이 움직이던 무릎이 이제는 날씨가 흐리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솔직해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습관처럼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을 했습니다.
손목을 들어 시계를 들여다보는 것. 평생 반복해온 그 동작.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잠들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은 시간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도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시 12분. 정확히 그 자리에서 초침은 단 한 칸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이 아직 다 깨어나지 않은 탓이겠거니 하고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초침은 그 자리였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손으로 태엽을 감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에 익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는 그 동작.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엽을 감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귀에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잠든 깊은 새벽에도 그 작은 기계는 쉬지 않고 소리를 냈습니다. 틱, 틱, 틱.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심장이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리를 냈는데 지금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귀를 더 가까이 갖다 대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 새벽에 오직 그 시계 소리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회장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써온 물건이 망가졌을 때 오는 당연한 감정, 짜증이나 황당함이나 억울함 같은 것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찾아온 것은 말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하고 텅 빈 듯한 불안이었습니다. 등골이 차가워지는 것 같은, 발밑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어쩌면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예고돼 있던 어떤 일이 이제야 마침내 자신의 문 앞에 당도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시계 하나가 고장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먼저 알아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고 무겁게 흘렀습니다. 회장은 아침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보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제 서류가 쌓여도 손이 가지 않았으며 전화가 울려도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춰버린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끔씩 들여다보며 혹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은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초침은 단 한 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시 12분. 그 숫자는 마치 영원히 그 시간을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굳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비서실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기술자들이 하나씩 불려왔습니다. 시계 수리 분야에서 이름 석자가 알려진 장인들, 스위스에서 수년간 연수를 받고 돌아온 전문가들, 국내외 박물관과 수집가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정밀 복원 전문가들, 시계 수리만 30년 이상 해온 베테랑들이 차례로 회장의 집을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도구를 가져왔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현미경을 들이대고 정밀 측정기를 대보고 케이스를 열어 내부 구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시계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며 자신 있어 하던 사람도 있었고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침착함으로 꼼꼼하게 살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복원 불가입니다. 내부 부품들이 이미 마모 한계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 시계는 시간이 다한 겁니다. 시간이 다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회장은 잠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충격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혹시 고집스럽게 다른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어떻게든 고쳐달라고 떼를 쓰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격도 고집도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시계가 아닌 자신을 향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했다는 말이 이 낡은 기계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78해를 쉬지 않고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건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멈춰야 할 때가 왔다는 것처럼, 이제 더는 예전처럼 달릴 수 없다는 것처럼, 그 오래된 시계처럼 자신도 어딘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돌아간 그날 밤, 회장은 처음으로 시계를 손목에서 풀었습니다. 평생 손목에서 떼지 않았던 그것을 조용히 나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했습니다. 손목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홀가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허전함이었습니다. 등불 아래 놓인 멈춘 시계, 9시 12분에 멈춰버린 초침, 더 이상 살아있다는 소리를 내지 않는 그 작은 기계, 얼마나 오래 바라보았는지 몰랐습니다. 시계가 없으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회장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자 말을 꺼냈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고 들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다른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과 멈춘 시계와 그 사이에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왔습니까? 그 말 뒤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도, 방도, 그 넓고 조용한 집도 오직 침묵만이 그 오래된 질문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하나가 만들어낸 이 작은 균열에서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 하나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멈춘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회장의 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녀갔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9시 12분에 멈춰 있었고 그 사실을 되돌릴 방법을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은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장남, 차남, 그리고 딸까지 연락을 받은 순서대로 하나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회장이 어렴풋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걱정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말했고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빠른 대안을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냥 새 것으로 하시죠. 요즘 훨씬 좋은 게 많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스위스 본사에 연락하면 단종 모델 한정판도 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수십억짜리도 있다는데 하나 들여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까짓 시계 하나 때문에 이러십니까? 고칠 수 없으면 버리고 새 것 사시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시계를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망가지면 고치고 고칠 수 없으면 버리고 더 좋은 새 것으로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계만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기계적 가치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장은 짧게 잘랐습니다. 이건 물건이 아니다.
그 말의 무게를 자식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고장나고 오래된 시계 하나일 뿐이었고 아버지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나이든 어른이 갖는 흔한 감상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 안에 담긴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것을 봤던 날의 기억이, 그리고 그 시계와 함께 버텨온 수십 년의 세월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들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그것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럴 기회가 없었고, 기회가 있었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또 하나의 후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가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전문가를 수소문했고 해외에도 문의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그 시계의 부품은 이미 구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고 설령 비슷한 부품을 찾는다 해도 그 시계와 정확히 맞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에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한 곳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비서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가 올라와도 고개를 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한 곳이라는 표현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서가 설명한 곳은 서울 종로, 재개발의 물결이 수십 년째. 이 골목만은 이상하게도 비켜가고 있는 오래된 상가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에는 50년이 넘은 건물들이 서로 기대듯 옹기종기 붙어 있었고 간판들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으며 골목 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틈마다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몇 번이나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골목만은 그때마다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이 골목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골목 안쪽 깊숙이 찾아가려면 알고 찾아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되어 있는 작은 시계 수리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무 판자에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기는 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에 쉽게 들어오는 그런 간판은 아니었습니다. 찾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는 고작 23이었습니다. 학벌도 화려하지 않았고 공인된 자격증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으며 화려한 경력이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평생 소중히 여겨온 시계를 맡기기에는 어떻게 보아도 믿음이 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가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리업체에서는 손도 댈 수 없다고 했던 단종 시계들, 해외에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돌아온 시계들을 고쳐낸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시계 수집가가 직접 한국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 유럽의 어느 박물관 관계자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청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만큼은 그 이야기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오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챙기며 뒤를 따랐고 운전기사가 차를 댔습니다. 차가 그 골목 앞에 당도했을 때
회장은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골목이 너무 좁았습니다. 회장이 타고 다니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야 하는 장소에 온 것이, 회장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차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서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냄새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금속에서 나는 녹슨 쇠 냄새가 났습니다. 습기를 먹은 나무와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얹힌 사람이 오래 버티며 살아온 냄새가 났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한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그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젊은 날 자신이 매일 아침 일을 하러 걷던 공장 골목의 냄새였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그 시절의 냄새, 가난했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던 그 시절의 냄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바닥으로 확인하던 그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와 이 골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걸었습니다. 비서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 달린 낡은 종이 딸랑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된 것임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새 것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쓰인 것이 내는 조금 쉰 듯 하면서도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간은 예상보다도 훨씬 작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면 이미 좁다고 느낄 만한 크기였습니다. 작업대 하나,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현미경과 핀셋과 각종 정밀 공구들, 흰 천 위에 가지런히 분해되어 놓여 있는 시계, 여러 개, 그리고 벽 한편을 가득 채운 낡은 나무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선반 위에는 작은 유리병들과 라벨이 붙은 봉투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부품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쌓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질서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반 한쪽 구석에는 낡은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낮은 볼륨으로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작업대에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이었습니다. 무례한 건지 집중한 건지 아니면 누가 오든 상관없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는 이상하게 꾸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중요한 손님 앞에서 인상을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리는 맡기고 가시면 됩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청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손님을 맞이할 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반가움이나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안쪽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그 손이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시계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집어들지도 다가가지도 않고 그 침묵이 몇 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이어진 것 같았을 때 청년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계 오래 기다렸네요. 회장의 눈썹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다렸다고? 청년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23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예상보다 훨씬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멈출 때까지 혼자 너무 오래 돌아간 시계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단순한 시계에 대한 말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리 견적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건드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나? 청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도 보고 옆면도 살펴보고 그리고 귀에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마치 시계가 무언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치면 또 멈춥니다. 그 말에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치면 또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야 또 멈추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그 자리에 맡겼고 청년은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방법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가 그 이름 없는 작은 가게 안에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이 서로 다른 이유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멈춰 있던 것들은 결국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계가 그 골목의 작업대 위에 올려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청년은 시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수리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것,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 진단하는 것, 교체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것, 수리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산출하는 것, 그런 작업들이 전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그저 시계를 작업대 한편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은 충분하다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회장의 수행비서는 첫날은 그냥 지켜보았지만 이틀째가 되자 슬며시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 작업도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사흘째가 되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을 다시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결정, 빠른 실행, 빠른 결과를 평생의 방식으로 삼아온 사람이 이번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골목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시계가 작업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년이 다른 시계 작업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낡은 의자에 앉아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그 자신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그 골목에 앉아 있으면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감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다리는 감각이었습니다.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안에 앉아서 그것을 견디고 기다리던 시절의 감각. 그것이 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딱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다른 작업들을 했고 회장은 그 옆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거나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의 좁은 골목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화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일정과 보고와 지시와 결정으로 채워온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불편해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 자체가 이미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청년이 하던 작업을 멈추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은 채 회장을 향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이 시계 마지막으로 직접 손으로 닦으신 게 언제십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달? 지난해? 아니면 더 이전?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글쎄,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태엽은요? 마지막으로 직접 손으로 감으신 게 비서가 관리했겠지.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계는 너무 정확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정확하게 관리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회장은 반문하려 했지만 청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청년이 시계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밀한 도구로 아주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나사 하나를 풀 때도 뚜껑을 들어 올릴 때도 손끝의 힘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현미경 아래에 올려두고 청년은 한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옆에 섰습니다. 현미경 너머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기도 했고 예상했던 것을 확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쓰는 물건은 달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닳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회장은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내부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완벽하게 관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모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부품이 교체되었고 기름칠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되어 있었으며 오랜 세월이 남겨야 할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주인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할 자리에 비서의 일정이 들어갔고 주인이 직접 감아야 할 태엽을 정기적으로 교체된 전문가의 손이 감았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관리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시계 본래의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의 작업 방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새 부품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교체되어 있던 비교적 새 것인 부품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고 더 오래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편에 켜켜이 쌓인 낡은 서랍들을 뒤지고 수십 년 전 방식으로 제작된 금속 소재를 찾아내고 그것을 직접 손으로 아주 미세하게 깎고 다듬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장비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계식 공구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오직 손, 오직 감각, 오직 오랜 시간 동안 몸에 익어온 직관만으로 작업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있던 라디오가 고장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리점에 가는 대신 직접 고쳐보겠다며 라디오를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창고에서 철사 한 조각을 찾아와 손으로 구부려 그 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라디오는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신기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었더니 아버지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 거 넣으면 오래 못 간다. 같이 늙은 걸 넣어야 같이 간다. 그때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부품을 살 돈이 없으니 있는 것으로 때우면서 한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세 청년이 오래된 금속을 찾아 손으로 깎아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회장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 말이 가난의 변명이 아니라 진짜 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늙은 것을 넣어야 같이 간다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낸 것들이, 함께 버텨온 것들이 서로를 지탱한다는 것. 그날 저녁 골목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장남이 앞장서고 나머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불만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매일 오신다고요? 이런데 계속 오시는 거 체면에도 좋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끝난 시계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들은 시계를 물건으로 보았고 이 골목을 어울리지 않는 장소로 보았으며 회장이 이곳에 시간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회장이 요즘 회사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골목의 낡은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길어지면서 회사에서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쌓이고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식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일어나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뒤를 따랐지만 회장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느린 걸음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래 멈춰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리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주가 흘렀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조심스럽게 분해된 채로 각 부품들이 흰 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그 부품들과 씨름하고 있었지만 아직 조립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품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새 것과 비교하고 손으로 직접 깎아 맞추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는데 회장의 하루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충실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골목을 찾아가는 것, 낡은 의자에 앉아서 청년이 작업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 그것이 회장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편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고 봐야 할 서류가 없고 지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무언가를 이루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뭔가를 생산해야 한다는 오래된 강박이 자꾸 그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를 회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그냥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가끔 들어오는 이웃가게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달라지거나 말투가 달라지거나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는 종이컵에 마셨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캔커피이거나 청년이 끓여주는 봉지 커피였습니다. 점심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백반집에서 먹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문 밖까지 퍼져나오는 플라스틱 쟁반에 반찬을 담아주는 그 집에서 회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노래는 제목을 알았고 어떤 노래는 가락은 아는데 제목이 기억나지 않았으며 어떤 노래는 언제 들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멜로디가 낯익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라디오로 흘려들었던 노래들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귀에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골목에서 다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금속을 미세하게 깎는 소리, 핀셋이 작은 부품을 다루는 소리, 청년이 가끔 작게 내뱉는 혼잣말, 그리고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는 오래된 가요. 그 모든 소리들이 그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밀어내며 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소박한 것들, 작은 것들, 느린 것들, 효율과 관계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시간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오히려 오래 비어있던 무언가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청년이 작업을 하다가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쉬어본 게 언제십니까? 회장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달? 지난해? 몇 년 전?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도 업무 연락이 왔고 주말에도 서류를 보았으며 명절에도 머릿속은 회사 일로 가득했습니다. 몸이 잠시 멈춰도 마음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청년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조금 뒤 청년이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부품이 멈춘 겁니다. 회장이 그것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달아서 그런 건가?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시계 수리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닳지 않았지만 버티다 결국 멈춰버린 것. 쉬지 않아서, 내려놓지 않아서 결국 그 자체의 한계가 찾아온 것. 그것은 시계 이야기였지만 사람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그 작은 부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래 버텨서 멈춰버린 것. 그것이 시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 시각 회장이 오지 않은 회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주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드디어 꺼낼 때가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방식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효율화가 필요하고 구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가 내놓은 계획은 창업 세대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중소공장들, 함께 성장해온 협력사들을 정리하고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해외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익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높아지며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우물만 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들이 사라지면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름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청년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춰있던 시간들이 하나씩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연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수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매일 작업을 했고 회장은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날씨가 달라졌고 골목의 풍경이 조금 바뀌었으며 단골 백반집의 메뉴가 계절을 따라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하루만은 놀라울 만큼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점 하나를 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도 말하지 않았고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으며 부품을 찾는데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물어본 적도 없었지만 청년이 먼저 말을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래에는 숫자가 따라붙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도, 아무리 소중한 것도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가격이 붙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것을 회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촉해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일이 계약이나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회장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모르면서도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골목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 골목 바닥에 빗방울이 퍼지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청년이 라디오 볼륨을 약간 높였습니다. 빗소리와 오래된 노래가 섞여 그 작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갑자기 손을 멈추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공구를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것을 이제 꺼낼 때가 됐다는 신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이 시계 맡기신 날부터 제가 왜 이걸 맡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장은 잠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청년은 그 대답을 받아들이면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고 라디오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으며 주변의 모든 소음들이 한꺼번에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사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절, 납기 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증설 공사가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밤낮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문에 나지 않았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공장을 떠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의로 떠난 것인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아버지가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업재해의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것이 그냥 덮이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방식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절의 방식. 청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격앙되지도 않았고 눈물이 고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꺼내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시계를 안 차셨습니다. 잠시 간격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믿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회장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이 기억났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결정을 해야 했던 그 시절.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포기해야 했고, 이 사람을 살리면 저 사람을 놓아야 했던 그 시절. 그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아진 사람들에게 그 결정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그들의 남은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망가뜨릴 생각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청년을 향했습니다. 회장님이 제일 아끼는 걸 제 손으로 완전히 멈추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더는 살릴 수 없게 완전히.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처마 끝에서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분해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는 작업대 위의 시계 부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계도 누군가의 인생이더군요. 그 말이 회장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복수하려던 청년이 그 손으로 시계를 분해하는 순간 복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 파괴하려 했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삶을 읽어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살려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그 작은 가게 안에 생겼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침묵이 있었고 화해라는 말 없이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청년의 손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맞추고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다시 깎고 다시 맞추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자동화 장비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그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손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느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기계는 정밀할 수 있지만 수십 년의 시간과 기억이 담긴 것을 살려내는 일은 기계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 마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부품이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작은 드라이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부드러운 천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것을 마침내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러나 담담한 손길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회장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침은 그대로였습니다. 9시 12분. 여전히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 회장이 시계를 내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안 움직이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이 시계는 원래 주인이 감아야 가는 시계입니다. 회장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대신 감아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인의 손이 직접 감아야 하는 시계. 수십 년 동안 비서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왔던 그 시계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됐다는 것. 자기 삶은 자기 손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 위임할 수 있는 것과 위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이가 가져다 준 것이기도 했고 그 순간이 가져다 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손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엽을 감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딸깍. 첫 번째. 딸깍.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에 전해지는 저항감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귀를 가까이 대어야 겨우 들릴 만한 소리가 났습니다. 틱! 멈춰있던 초침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딱 한 칸.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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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시 12분을 지나 9시 13분으로 그리고 14분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회장의 눈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물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했고 감동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잠겨있던 어떤 문이 마침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시계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시계는 고쳐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감지 않았던 것, 자신의 손으로 돌보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면서 정작 자신은 그 시계와 그리고 자신의 삶과 멀어져 있었던 것.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네던 그 시계의 의미를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자식들과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회장이 무슨 말을 할지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고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경영에서 물러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회사를 없애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
그는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협력업체들을 정리하는 그 계획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수익보다 함께 버텨온 사람들을 남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효율보다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장남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뒤처집니다.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결정입니까?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뒤처지는 건 괜찮다. 잠시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 버리고 앞서가는 건 내가 젊을 때 다 해봤다. 그 말로 이사회는 끝났습니다. 반발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설득하려는 의지도 싸우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마침내 도달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대저택에 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편 회사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운전기사도 수행비서도 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걸어서 골목을 지나 청년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작업을 하고 회장은 그 옆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나는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었고 종이컵에 커피를 마셨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문득 물었습니다. 이제 시계 안 차셔도 되지 않습니까? 회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시간 보려고 차는 게 아니다. 잠시 후 잊지 않으려고 찬다. 무엇을 잊지 않으려는 것인지 청년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렸던 것들, 지나쳐버렸던 것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너무 늦게서야 돌아본 것에 대한 미안함과 다짐.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만큼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서가지도 않고 되돌아가지도 않으며 그저 살아가는 사람의 곁에서 함께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고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니었으며 앞서가는 것이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멈춰있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자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장태산 회장의 시계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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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다는 소리,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 잊지 않겠다는 소리,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봄은 언제나 그렇듯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길가의 나무에 작은 눈이 돋아나 있고 어느 날 문득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며 어느 날 문득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 동안 두껍게 껴입었던 것들을 하나씩 벗어내기 시작했고 골목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화분에서 새순이 올라왔고 백반집 아주머니가 봄나물 반찬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청년의 가게 앞 좁은 골목에도 어디선가 날아온 꽃잎이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장태산 회장은 그날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집의 작은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습관처럼 손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계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초침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다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차를 타야 했을 거리였지만 이제는 걸어서 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걷는 동안 보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차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으면 보였습니다. 골목 귀퉁이에 앉아 햇볕을 쬐는 노인, 교복을 입고 뛰어가는 학생, 유리창을 닦으며 가게를 여는 주인, 그 모든 것들이 걷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청년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달랑거리는 낡은 종소리, 오래된 나무 바닥이 내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 모든 것이 이제 익숙한 것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곳이 익숙한 곳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회장에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골목이, 이 작은 가게가 그가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장소였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찾는다는 것을 몰랐지만 찾고 있었던 그런 장소. 회장은 늘 앉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청년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온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 봄 회장은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서도 없었고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떠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창한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오래전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무게였는지를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싶었다는 것. 편지를 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몇 번을 쓰다가 구겼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썼습니다. 완벽한 편지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은 편지보다는 부족해도 쓴 편지가 나았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청년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전 청년에게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물었고 청년은 잠시 회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소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텃밭이 있었고 고추와 상추와 이름 모를 나물들이 봄 햇살 아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온 사람은 이른이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있었는데 막상 그 얼굴을 보니 그 말들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말없이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그 자세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을 때 청년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긴 말도 화도 용서의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굳어있던 것이 아주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40년을 기다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이 지나고 나서야 오랫동안 숨 참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회장은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도 아니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도 아닌 버스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버스를 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있었고 작은 마을이 있었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창밖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다가 비로소 멈추거나 느려졌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78살이 되어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것도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름 청년의 가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어느 날 가게에 들어서다가 작업대 옆에 새 의자가 하나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나 새 것이었습니다. 그 의자가 놓인 자리는 회장이 늘 앉는 자리 바로 옆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의자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청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군가를 들릴 준비가 됐다는 것을 회장은 알았습니다. 며칠 뒤 그 의자에 처음으로 사람이 앉았습니다.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청년이 먼저 찾아가서 데려온 것인지 스스로 찾아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오전 가게 문이 열리고 낡은 종이 달랑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회장은 고개를 들었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아버지가 조용히 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청년은 작업을 했고 두 노인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 흐르는 것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가볍지도 않았지만 오래 눌려있던 것이 조금 들어 올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청년이 처음으로 먼저 일어났습니다. 백반집 가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골목을 나란히 걸어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고 반찬을 얹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점심자리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의 아버지는 가끔 그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그보다 더 드물게. 올 때와 갈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올 때 오고 갈 때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은 어느 날 그 노인이 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의자를 준비했다는 것. 그 아들이 한때 복수를 생각했다는 것. 그러나 시계를 분해하는 순간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어떤 선택은 그것을 하는 순간에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보이게 됩니다. 청년이 복수 대신 고치는 것을 선택한 그 순간이 이 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청년 자신도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 가을 회장은 처음으로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의도 계약도 협상도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냥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을 보낸 고향,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섰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그 마을의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마을을 감싸는 산 능선이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보았을 그 능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산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산을 보며 자랐을 것이었습니다. 이 산을 등지고 집을 나섰을 것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이 산 앞에 서면 무언가 버틸 힘이 생겼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회장은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 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름의 것도 아닌 가을만이 가진 그 공기였습니다. 손목 위에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 산 앞에 앉아 있는 동안 회장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내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고맙다는 말. 그 시계를 준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안다는 말. 헛살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헛살았는지 모르겠다는 말.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고 있다는 말.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말. 그 말들을 다 꺼내고 나서 회장은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뭔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 겨울, 청년의 가게에 처음으로 조수가 생겼습니다. 1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시계에 관심이 생겨서 무작정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사흘 연속 찾아오자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만 시켰습니다. 작업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선반의 먼지를 닦는 것.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왔고 매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청년이 작업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배우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버티던 그 시절. 그 아이의 눈빛이 수십 년 전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춥지 않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그 아이에게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시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 집이 어디냐는 이야기. 아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 안에서 세 세대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어느 날 회장은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계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태엽은 어떻게 감는 것인지, 케이스를 열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청년이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 회장이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표정을 제대로 읽기는 어려웠지만 나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회장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그리고 청년에게서 배운 것을 그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쌓인 것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주는 것,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장은 새해 첫날 아침 시계를 손목에 차면서 혼자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다짐이었습니다. 오늘도 헛살지 않겠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겠다거나, 더 빠르게 달리겠다거나, 무언가를 바꾸겠다거나 하는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헛살지 않겠다는 것, 지나가는 것들을 보겠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 아버지가 건네준 말을 이제는 자신의 말로 살아가겠다는 것. 골목을 걸어가는 회장의 손목 위에서 시계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만큼, 사람이 걷는 만큼, 하루가 흘러가는 만큼 그에 맞춰 조용히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그 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들렸습니다. 마음을 기울이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 오늘도 간다는 소리. 시계는 오늘도 갑니다. 그 사람의 손목 위에서 조용히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태산 회장의 이야기는 사실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 혹은 우리 자신의 삶 속 어딘가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으며,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돌아보니 무언가가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야기.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이야기. 그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릴 때는 좋은 학교를 향해 달렸고, 젊어서는 좋은 직장을 향해 달렸으며, 중년에는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동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그 자리를 비웠는지,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언제 지쳐 멈춰섰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달리는 사람은 앞만 봅니다. 그것이 달리는 사람의 숙명이기도 하고, 때로는 달리는 사람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장태산 회장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손목에 차고 다닌 시계. 그 시계가 멈추기 전까지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멈춤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 멈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멈춤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는 23세 청년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목 위에는, 혹은 마음속에는 어떤 시계가 있습니까? 그 시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계를 여러분은 직접 손으로 감고 있습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하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선택해준 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허탈해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허탈함.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느낌이 오히려 신호입니다. 멈춰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 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 내 손으로 내 태엽을 다시 감아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 시계 수리를 하는 그 청년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쓰는 물건은 달아야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관리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시계를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닳지 못한 시계는 결국 멈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계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닳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 너무 매끄럽게만 살아온 것들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게 무너집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다르면서도 가는 것이 닳지 못해 멈추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어쩌면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복수를 품고 시계를 분해한 청년이 그 안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읽어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복수 대신 고치는 것을 선택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복수할 수 있을 때, 망가뜨릴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청년은 복수 대신 고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회장을 살렸고 청년 자신을 살렸으며 청년의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오래된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치는 것은 상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복수는 과거에 머무는 일이지만 고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회장이 이사회에서 한 말, 뒤처지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람 버리고 앞서가는 건 이미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나온 말인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압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골목의 청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태엽을 감는 그 짧은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뒤처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운 말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앞서가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 뒤처져도 괜찮다고 말하려면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78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든 깨달은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계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듯이 사람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태엽을 감는 것, 그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오래 소홀했던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고 자주 보는데도
제대로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가족일 수도 있으며 오래전 어떤 일로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잘 지내냐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멈춰있던 무언가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헛살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빠르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이 잘 쓰는 것입니다. 시간을, 인생의 시간이 헛되이 쓰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본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미 멈춰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주인이 손으로 감아야 다시 갑니다. 멈춰버린 삶도 결국 자신이 손으로 다시 감아야 합니다. 그 손이 떨려도 됩니다. 그 손이 늙어도 됩니다. 그 손이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계가 오늘도 움직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계 소리가 곁에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작은 무언가를 남겼으면 합니다. 무거운 감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작은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걸림이 어쩌면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 더 떠오르게 되고 그 떠오름이 내일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으려 합니다. 한편 한편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것이 이미 헛살지 않은 하루의 한 부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헛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계가 오늘도 움직이고 있기를, 그리고 그 시계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가족분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분께, 혹은 요즘 힘들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셨는지, 혹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댓글창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